지난주에 경찰청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만약 캠벨 씨가 다시 클럽에 가거나 아일랜드 경감이 피에로에서 열리는 당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홀버크 경사가 스크램블러스 축구장이나 살로비언스에서 축구를 하면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죠. 어이없는 협박이군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캠벨과 아일랜드 경감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로드 던세이니의 스메더스의 작은 이야기.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국 귀족 출신 작가 로드 던세이니의 스메더스의 작은 이야기는 감각적인 문체의 미스터리가 가득합니다. 넘누모라는 양념 세일즈맨 스메더스가 화자로 등장하는데요. 그의 유머러스하고 능청스러운 화법, 그리고 아이러니한 시선 덕분에 이야기가 유쾌하게 읽힙니다. 그리고 스메더스의 룸메이트로 등장하는 린리는 옥스퍼드 출신으로 직업은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이 의지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물로 나오죠. 형사보다 한 발 앞서 본질을 꿰뚫는 직감과 냉철한 분석력이 돋보입니다. 스메더스의 작은 이야기, 세 번째로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런던 경찰청의 적인데요. 제목만 봐서는 경찰의 활약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살인을 예고하고 실행하는 범인을 잡기 위해 양념 세일즈맨이자 이 소설의 화자인 스메더스가 위장 침투하는 이야기인데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듯 범인을 상대하는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저는 이 로드 던세이니의 단편집을 읽을 때마다 뭔지 모르게 기존의 어떤 탐정, 추리, 미스터리 소설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느낌이 뭔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감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단순한 미스터리처럼 시작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끝나는 런던 경찰청의 적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오늘 울튼 경감이 릴리를 만나러 왔다. 다행히도 그는 이제 나에게 적응한 것 같다. 울튼 경감 말이다. 그는 당신이 스메더스 씨 맞죠? 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건 극비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라고 말했고 나는 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린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 울튼 경감을 만난 적이 있다. 운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슬러거 순경이 총에 맞았을 때였다. 릴리가 그때 경감을 많이 도와줬지. 또 찾아왔습니다, 릴리 씨. 그의 첫마디였다. 스티거인가요? 릴리가 물었다.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경감이 말했다. 런던 경찰청에서는 보통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죠. 살인 동기가 곧장 범인을 가리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었는지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게 어려울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릴리 씨. 무슨 일이죠? 릴리가 물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심각한 사건이죠. 경감이 말했다. 유감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끔찍하게 심각한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일이었다. 그런 사건이 없어진다면
런던 경찰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는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다. 지난주에 경찰청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만약 캠벨 씨가 다시 클럽에 가거나 아일랜드 경감이 피에로에서 열리는 당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홀버크 경사가 스크램블러스 축구장이나 살로비언스에서 축구를 하면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죠. 홀버크는 우리 경찰청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데 그 두 곳에서만 경기를 했죠. 피에로에서 당구 경기를 보는 건 아일랜드 경감의 유일한 취미였고요. 잠깐만요, 경감님. 릴리가 말했다. 어이없는 협박이군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캠벨과 아일랜드 경감은 이미 죽었습니다. 울튼 경감이 말했다. 죽었다고요? 릴리가 말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놀라는 건 처음 봤다. 캠벨은 그 협박 편지가 온 날 홀가에 있는 미터스 클럽에 갔다가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경감은 다음날 피에로의 당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입구 위쪽 벽의 일부가 떨어져 죽었어요. 벽이 무너졌다고요? 릴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래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만 아직 사인 검시가 열리지 않아 단신 처리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있거든요. 어떤 단서죠? 릴리가 물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캠벨이 쓰러지기 전에 사라진 클럽 웨이터의 지문을 확보했어요. 그건 독을 탄 범인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고 그의 진짜 정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볼 수 있나요? 릴리가 물었다. 그러자 울튼 경감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잉크로 아주 선명하게 찍힌 지문이 있었다. 그것은 회원들의 계산서 용도로 쓰이는 2장짜리 용지 중 하나였는데 그 용지 한가운데 아주 진한 지문이 찍혀 있었다. 릴리는 그 지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피에로 사건은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게 참 난감한데. 경감이 말했다. 아일랜드를 죽이게 만든 석조 구조물이 2개의 큰 돌 사이 이음매에서 아주 정교한 폭발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폭발물은 벽 안쪽에 설치된 정교한 장치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장치의 흔적을 거의 찾아낼 수 없었는데 폭발이 내부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마이트라는 물질과 섞여 있어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겨우 작은 금속 막대기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석조 구조물을 무너뜨린 폭약을 작동시킨 장치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 장치를 연결한 전선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는 금세 진압되었고 피해도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출입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양쪽 벽, 위쪽, 아래쪽 전부 조사했지만 전선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전선을 뽑아 치운 건 아닐까요? 릴리가 물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지하도 아니었고요. 또 수색한 결과 전선에 지나갈 만한 통로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시한폭탄이었을 겁니다. 아일랜드 경감이 그렇게까지 규칙적인 사람이었나요? 규칙적인 습관은 있었죠.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마치고 경기도 정해진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초단위까지요? 초단위까지는 아니고 이건 거의 초단위까지 맞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시한장치는 아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고 잠시 후 릴리가 말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웨이터라는 사람은 자신을 슬리머라고 했습니다. 울튼이 말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단순한 인물은 아니고 뭔가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운 사람 같아요. 그의 지문이 그걸 말해주죠. 그 짐은 언제 남긴 건가요? 그가 떠난 뒤에 발견됐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죠? 지문은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간단히 말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종이 한가운데 잉크로 깔끔하게 지문을 남기고 그걸 경찰이 찾기 쉽게 놔두고 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의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조작된 겁니다. 경감은 지금 아주 수상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지문을 위조할 정도로 영리한 사람들이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당신은 들어본 적 있나요? 하지만 울튼 경감은 런던 경찰청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감이 말했다. 솜씨 좋은 위조범이라면 곰으로 지문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릴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협박도 실행할 능력이 있을 듯 하군요. 이제 피에로 폭발 사건을 얘기해보죠. 분명 누군가 아일랜드 경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조작했을 거예요. 그가 50m쯤 떨어졌을 때 누군가 미리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정확히 죽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아일랜드가 피에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어떻게 폭발시켰을까요? 울튼이 물었다. 그걸 생각해봐야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집이 몇 채나 있죠? 여러 곳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홀버그이라고 하셨죠? 예, 홀버그 경사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그는 내일 축구 경기를 할 겁니다. 협박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들 중 누구도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린 그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겁니다. 경기는 살러비언스 구장에서 열릴 거고 홀버그에 소속된 팀 선수 모두 경찰이죠. 상대편 선수들도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관중석 앞줄에 우리 요원들이 배치될 예정이고 구장에 입장하는 모든 관객도 신원을 확인할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를 안전하게 귀가시킬 예정인데 그 방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우린 홀버그 위험에 처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내일이군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릴리가 물었다. 물론이죠. 이 표로 입장할 수 있지만 맨 앞줄에는 설 수 없습니다. 릴리는 내가 경감을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말했다. 제 친구도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지 않아, 스매더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냐고? 당연한 거 아닌가? 울튼 경감은 나를 바라보더니 그래요, 친구에게도 표를 줄 수 있겠네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닉니에게 표를 건넸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울튼 경감이 떠난 뒤 릴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말했다. 스매더스, 와서 좀 앉아봐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다. 참고로 그때는 겨울이었고 오후가 되어 티타임 시간이었다. 릴리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요즘은 양쪽 조직이 다 대단하죠. 릴리가 말했다. 런던 경찰청이 잘 조직되어 있는 만큼 범죄자도 경찰보다 더 영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일을 벌인 자도 분명 한 번쯤 경찰에게 잡혔던 놈일 거고요. 아마도 캠벨한테 잡혔겠죠? 사실 경찰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녀석은 앙심을 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며 그 세 사람에게 품은 원한을 곱씹었겠죠. 그러니 그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일했던 사건이 뭔지 확인해 보면 그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 지문이 말해주잖아요. 그자가 완전히 멍청이가 아니라면 꽤 교활한 놈이라는 걸. 그러니 우리도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피에로 입구에서 아일랜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려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울튼이 전선을 찾았다가 뭘 발견했는지 기억나죠? 모르겠는데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울튼 경감도 그렇고. 릴리가 말했다. 안 늙었거든요? 울튼도 아니고요. 내가 말했다. 둘 다 무선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태어났거든요? 릴리가 말했다. 무선이요? 내가 말했다. 네, 요즘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무선이 익숙한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그 폭발은 정확한 순간에 맞춰 작동됐고 울튼은 전선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포기한 거죠. 답은 간단해요. 그건 그냥 무선입니다. 벽 안에 작은 수신 장치가 숨겨져 있던 것뿐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작은 수신기는 흔하니까요. 폭발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송신 장치는 집에 두지는 않잖아요. 그 장비는 꽤 크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릴리가 말했다. 피에로 입구가 보이는 집이 몇 채나 될까요? 내가 물었다. 꽤 많아요. 광장 반대편에도 있고 오른쪽 골목에도 몇 채 더 있어요. 피에로는 작은 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광장에는 나무가 많았고 밤에는 찌르레기가, 낮에는 참새들이 머물렀다. 벤치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 하나하나의 삶은 이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들 사이에는 울튼 경감의 요원들이 다양한 복장으로 섞여 있었다. 아마 대상을 꽤 좁힐 수 있을 거예요. 릴리가 말했다. 아일랜드가 접근하는 걸 볼 수 없는 집들은 제외하면 되니까요. 범행을 정확히 실행하려면 범인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범인은 아일랜드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죠. 좋아요. 그럼 제가 런던 경찰청에 전화해 볼게요. 송신장치가 있을 만한 집을 경찰은 금방 알아낼 거예요. 그렇게 큰 장비는 쉽게 숨길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좋아요, 스매더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말하지 말고 애둘러 말해요. 울튼 경감에게 그냥 무선일 수도 있다고만 하고 아일랜드가 접근하는 길과 그가 도착한 지점을 볼 수 있는 집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거의 그대로 전했고 런던 경찰청은 꽤 만족해하는 듯 했다. 그 후 우리는 차를 마셨고 릴리는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잊은 듯 보였다. 물론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에 끓고 있었겠지만 뚜껑을 덮어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날 늦은 밤, 대략 10시나 11시쯤 전화벨이 울렸고 릴리는 전화를 받더니 돌아와 내게 말했다. 어떤 집에도 송신장치는 없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스미더스? 릴리, 당신이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전화가 있는 한은 아니죠. 릴리가 대답했다. 나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가 말했다. 그런 놈들은 반드시 뭔가 교묘한 짓을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린 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뭘 보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그자는 족제비 같은 놈이에요. 틀림없이 홀벅을 따라갈 겁니다. 올튼이 잡을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경찰을 데려온다면야 못 잡을 리 없겠죠. 그런 교활한 자에게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릴리가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다시 말을 이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죠. 이 시간에요? 네, 잠도 안 올 것 같고 어차피 생각할 거라면 거기서 해도 괜찮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다. 마치 내가 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인 양 말이다. 우린 버스를 탔고 전차가 다니는 런던의 어느 지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전차에 올라탔다. 홀버트 경사는 꽤 강한 사람이겠죠? 내가 물었다. 샬로비언스 같은 팀과 축구를 한다면 말이에요. 난 그를 몰라요. 릴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전차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몸을 약간 돌리더니 전차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곧 전차에서 내렸다. 날씨는 춥고 늦은 시간이었으며 바람도 제법 불고 있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는 거의 텅 비었고 가로등 아래서 저녁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외엔 아무도 없었다. 다음 가로등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도 또 다른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외에는 집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온 고양이들 뿐이었고 가끔 신문을 읽는 남자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 남자들은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냥 신문에서 잠시 눈을 떼더니 우리가 가는 방향을 멀리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가 그들 곁을 지나칠 때마다 신문이 살짝 흔들렸는데 그들이 신문의 반대쪽을 읽기 위해 페이지를 넘기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런 남자들에 대해 릴리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중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공짜로 신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양쪽으로 늘어선 집들이 보이지 않을 때쯤 큰 철책이 나타났다. 그 철책 안에는 축구장 출입문이 있었다. 희미하게 운동장과 버드나무가 구불구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거대한 도깨비 무리가 산책을 나온 것 같았다. 우리가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 신문을 들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우리를 보며 기침했다. 내가 그것을 릴리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추운 밤에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침도 하겠죠. 라고 말했다. 우린 철책을 따라 걷다가 철책이 꺾이는 지점에서 함께 꺾고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철책 대신 덤불 울타리가 있었다. 런던 한복판을 지나온 뒤라 그런지 이런 골목을 보니 반가웠다. 울타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고 우린 울타리를 따라 들판을 한 바퀴 돌았다. 어둠 속 버드나무의 모습과 구불구불 피어오른 안개를 보니 들판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우린 시냇물이 철책 아래로 지나가는 지점에 도착했고 릴리는 걸음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살펴보았다. 우린 그곳이 철망으로 막혀 있다는 걸 확인했다. 밤은 매우 고요했고 시냇물 위에 깔린 안개는 미동도 없었으며 버드나무 가지들은 마치 손을 뻗어 쉿 하며 조용히 하라는 듯 했다. 들판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남자들 옆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때 릴리가 주머니에서 접은 신문을 꺼내 손에 들고 살짝 흔들며 걷기 시작하자 얼마 후 기침 소린 모두 그쳤다. 당신이 그들의 기침을 고쳤네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고 나는 다시 조용해졌다. 우린 자리를 떠나 다시 거리로 나왔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러다 릴리가 말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 보면 알게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글쎄요. 독살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릴리가 말했다. 그 웨이터가 미터스 클럽에 취직한 순간부터 아마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는 거기서 10달을 일했어요. 이 모든 일을 꾸민 범인은 그보다 조금 앞서 감옥에서 출소했겠죠. 계획 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내내 그 계획을 수없이 곱씹었을 테니까요. 불쌍한 캠벨과 아일랜드가 그를 그 감옥에 보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피에로 건물 벽에 폭약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설치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그 건물은 특별히 경비가 삼엄한 것도 아니었어요. 피에로에는 값비싼 당구대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도둑이 탐낼 만한 건 별로 없고 사실 당구대는 훔치기에는 별 매력이 없죠. 그런데 폭약을 어떻게 터뜨린 거죠? 내가 물었다. 아, 그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죠. 릴리가 말했다. 전선으로 작동된 게 아니라면 무선을 이용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송신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적했다. 그건 어디서든 가능하죠. 단지 전화기만 있다면. 릴리가 말했다. 우리는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미 2사람을 죽였고 또 한 사람을 노리고 있는 그 이상한 음모에 대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릴리가 말했다. 경기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이래요. 어젯밤에도 경기장은 잘 감시되었고 누가 몰래 들어가 숨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운동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럼 제가 권총이라도 사올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셜록 홈즈 시절에는 원한다면 대포라도 끌고 다닐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세상은 더 복잡해졌어요. 허가도 받아야 하고 아마 서류 작성이라는 걸 배우기 전의 세상에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안 돼요, 스매더스. 권총은 안 됩니다. 하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있어요. 물론 릴리 말이 완전히 옳았다. 그는 언제나 옳았다. 하지만 단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흥미가 좀 떨어졌다. 사실 우리가 권총이나 심지어 기관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린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다. 릴리는 온종일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바빴고 나는 너무 들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축구 경기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택시를 탔다. 우린 정문에서 표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감 한 명을 보았다. 어젯밤은 꽤 추웠죠? 릴리가 그에게 말을 건네자 경감은 그냥 웃기만 했다. 철제 울타리는 아주 높고 튼튼했으며 꼭대기에 뾰족한 쇠못이 박혀있고 전날 밤 몰래 들어와 버드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어젯밤 안개 속에서 기침을 하며 신문을 읽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걸 생각하면 누가 들어와 숨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기는 막 시작되었고 우린 관중 뒤쪽을 따라 걸으며 울퉁 경감을 찾았다. 군중 속의 남자들 대부분이 뒷짐을 지고 지팡이나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그 지팡이와 우산이 살짝 움직이는 걸 느꼈다. 수상쩍은 군중이었다. 확실히 잘 조직된 건 맞지만 내가 조금 불안해했던 건 그들의 의심이 정말 정확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과연 범인이 나타났을 때
경찰들이 진짜 범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할까? 그게 걱정이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많은 경찰 한가운데 실제로 범인이 나타나서 그들 중 한 명을 살해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배짱이라고. 그리고 범인은 매우 대담한 인물임이 분명했다. 감히 런던 경찰청에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중 2건을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때 우린 울튼 경감을 발견했고 릴리가 다가가서 홀벅이 누구냐고 물었다. 홀벅이라는 이름에 주변 군중이 술렁거리며 우리를 지켜보라는 신호를 주고받았지만 울튼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지했고 릴리에게 홀벅이 누구인지 가리켰다. 그는 쉽게 눈에 띌 만큼 큰 체구의 선수였고 풀백 포지션에서 뛰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지켜봤는데 공은 전방에서만 돌았고 홀벅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릴리는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릴리가 낮은 목소리로 나를 향해 말했다. 만약 이걸 해내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영리해야만 해요. 뭐가요? 울타리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저 군중 말이에요. 뭐 울타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틀렸다. 마침내 공이 홀벅에게 날아왔고 그는 공을 3구역쯤 멀리 찼다. 공은 다시 돌아왔고 그는 다시 받았다. 이번엔 몇 미터 정도 공을 직접 몰고 가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혔다. 홀벅은 다시 공을 잡아 여러 명을 가볍게 제치며 경기장 절반까지 빠르게 달렸고 그 순간 그는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장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애초에 관중의 절반은 바로 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의사가 왔지만 홀벅은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직전에 홀벅과 부딪혔던 선수를 체포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한참 후에 물었다. 모르겠어요. 릴리가 말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린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니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서둘러 지나가는 울튼 경감을 다시 보았다. 릴리가 그에게 다가갔다. 결국 일이 벌어졌군요. 릴리가 말했다. 하지만 울튼은 화가 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패배했고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릴리가 내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군중과 함께 경기장을 나섰다. 처음엔 누군가 우릴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군중 속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지나치며 저 사람들은 괜찮아, 그냥 둬 라는 인상을 주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 인상일 뿐이었다. 정말 울튼 경감은 우리가 돌아온 직후 우리를 찾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릴리를 보러 온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릴리가 가장 먼저 한 말이었다. 그걸 말하러 온 겁니다. 울튼이 말했다. 그래서요? 뱀에게 물린 겁니다. 뱀이라니 좀 늦은 계절이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둘 다 내 말인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뱀인가요? 릴리가 물었다. 러셀 셀무사요. 울튼이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그 독사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 뱀에게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을 돌로 만드는 괴물 고르곤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었다. 그 뱀은 피를 응고시켜 죽이는, 즉
피를 굳게 만들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영국에는 그런 뱀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어디를 물린 거죠? 릴리가 다음으로 물었다. 그가 떠날 땐 아무 자국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감이 말했다. 물론 시신을 부검하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접촉한 선수, 오르넛이라는 남자를 체포했는데 꽤 강하게 부딪힌 모양입니다. 수색은 했나요? 릴리가 물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곧 풀어줘야겠네요. 이미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소는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울튼 경감을 찾는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며 말했다. 물린 자국을 찾았답니다. 오른쪽 발바닥에서요. 발바닥이 얇은 신을 신었나 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릴리는 즉시 그 의미를 파악했다. 이제 모든 게 설명되네요. 릴리가 말했다. 많은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으니 경기장에는 들어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축구와는 손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감이 물었다. 당연하죠. 축구와 밑창을 뚫고 찌를 수는 없죠. 분명 밑창 안쪽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울튼 경감도 그 말에 동의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밝혀졌다. 그는 사실을 확인하러 떠났고 그날 저녁 다시 돌아와 릴리에게 전말을 전했다. 홀버의 축구와 밑창에는 뱀의 송곳니가 고정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느 정도 두께 있는 보호막이 있어 발에 찔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은 신발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녹아 없어지게 되어 있었고 녹은 뒤에는 달리는 동작이 그 송곳니를 작동시켜 발을 찌르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 장치는 달릴 때 발이 가장 많이 구부러지는 발바닥 앞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안전장치도 있었는데 마치 엽총의 방아쇠 안전장치처럼 제자리에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다가 축구와 앞부분 발가락이 아래를 통과하는 금속 막대 끝을 강하게 탁 치면 밀려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 직후 홀벅이 달리기 시작하자 송곳니가 바닥을 뚫었고 인도에서 러셀 살모사가 싸움을 끝낼 때 쓰는 맹독이 주입된 것이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 릴리가 물었다. 아직은요. 경감이 대답했다. 동물원에 문의해봤는데 그곳에서 뱀의 독을 가져간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인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우린 다른 방법으로 그를 잡을 겁니다. 다른 살인사건으로요. 릴리가 말했다. 그 단서는 전화국에 있을 거예요. 경감님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알고 있으니 그 시간에 피에로의 문이 보이는 집의 전화 기록을 알아내야 해요. 그 집은 출입문뿐만 아니라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범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은요? 울튼이 물었다. 그 다음은 쉬워요. 릴리가 말했다. 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 중에 무선 송신기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겁니다. 영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릴리가 말했다. 무선으로 그런 게 가능해요? 울튼이 물었다. 불꽃을 튀기거나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것쯤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배나 비행기도 무선으로 조종하는 시대니까요. 그럼 송신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울튼이 물었다. 그 남자가 전화를 걸었던 곳이요. 릴리가 대답했다. 피에로의 출입문이 보이고 아일랜드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그 집 말입니다. 전화 기록을 확보하도록 하죠. 울트는 그렇게 말하고 곧 자리를 떴다. 송신기 장치는 꽤 크죠? 내가 릴리에게 물었다. 그렇죠. 그가 말했다. 런던에서는 숨기기 쉽지 않겠네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울튼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쉽지 않겠죠. 릴리는 그렇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울튼 경감이 찾아왔다. 살인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전화가 걸려온 집이 있었어요. 콜키스트라는 추적이 안 되는 이름을 쓴 남자가 29번지 1층을 사무실로 쓰겠다며 일주일 전에 방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사건 당일 저녁에 방을 빼고 사라졌고요. 직업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했고 바로 그 시간에 오크셔로 장거리 전화를 걸었어요. 오크셔라고요? 릴리가 말했다. 그래요. 울튼이 말했다. 그래요. 안 될 건 없죠. 물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울튼이 덧붙였다. 29번지 1층 창문에서 아일랜드가 오던 길이 잘 보이나요? 릴리가 물었다. 그 집 창문에서는 아일랜드가 멀리서 오는 게 전부 보였을 겁니다. 그럼 오크셔로 가셔야겠네요. 릴리가 말했다. 오크셔요? 울튼이 되물었다. 네. 그 전화가 29번지에서 요크셔로 통화가 연결됐다면 그곳이 범행 장소예요. 어느 지역이었죠? 햄비라는 마을입니다. 황무지 한가운데 있죠. 울튼이 말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릴리가 단언했다. 한동안 울튼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릴리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전선이 없었다면 무선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릴리가 말을 이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습니다. 세상에 엉뚱한 짓을 하긴 해도 살인범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에 맞춰 정확히 그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게 도와주진 않죠. 분명 무선으로 작동된 거예요. 무선이라면 요코쇼라고 왜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린 그 집으로 가서 그를 찾기만 하면 되는군요. 울튼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맞습니다. 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도 알아내야죠. 그는 아마도 캠벨 씨와 아일랜드 경감, 홀버 경사에게 체포되었던 인물일 겁니다.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며 오랫동안 그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꽤 부유했거나 아니면 범죄로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신장비는 보통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추적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샘튼일 겁니다. 울튼 경감이 말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죠? 릴리가 물었다. 코카인을 팔았어요. 아주 대규모로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류의 집을 돌며 유통했었죠. 파크허스트에 수감돼 있었는데 지금쯤 출소했을 겁니다. 그럼 요크셔에서 셉튼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피에로 출입문을 지켜보던 공범이 한 명 더 있을 겁니다. 누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알죠? 울튼이 물었다. 그런 부류의 자들은 언제나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호하거든요. 릴리가 말했다. 자본을 댈 뿐 직접 위험에 뛰어들진 않죠. 그건 맞는 말이군요. 영국 전역의 범죄를 다뤄본 울튼이 말했다. 햄비로 바로 출발해야겠네요. 전화번호는 햄비 15번입니다. 원래는 의사집이었는데 그가 스위스로 떠난 뒤 1년간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임대됐어요. 그가 입주한 지는 2달쯤 됐고요. 셉트는 언제 출소했죠? 릴리가 물었다.
좀 됐습니다. 출소 뒤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는데 2달 반 전에 그의 의무는 끝났죠. 울튼이 말했다. 그럼 찾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내가 말했다. 혹시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 은근히 기대하며. 그는 총을 쏩니다. 지난번에도 그 때문에 애먹었어요. 울튼이 말했다. 물론 내 전문 분야는 아니었다. 나는 넘누모라는 고기용 양념을 파는 게 직업이니까. 하지만 어디든 들어가는 건 자신 있다. 그렇다고 매번 양념을 팔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리 집주인이 날 막아도 결국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총을 쏘는 일은 내겐 좀 생소하다. 솔직히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싶었다. 범인이 총을 쏜다면 우리도 총으로 맞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울튼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계획을 말해주지 않고 릴리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2시 30분 기차를 타죠. 더 일찍 가도 괜찮습니다. 릴리가 말했다. 아니요, 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시야가 넓고 좋거든요. 울튼이 말했다. 처음엔 일찍 가거나 늦게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곧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다. 릴리는 바로 이해했다. 그가 내 쪽을 보더니 울튼을 보며 내가 같이 가도 될지 물어보려는 눈치였다. 그러자 울튼이 뭐 좋습니다. 라고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나도 따라가도 될 것 같았다. 그럼 당신들은 그 기차를 타세요. 저는 중간에 합류하겠습니다. 울튼이 말했다. 목적지는 안에 쓰고요. 1등석을 끊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 칸을 쓰게 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릴리가 말했다. 그리고 세프트는 워낙 경험이 많아서 형사들을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그들은 형사들을 신발로 구별하잖아요. 릴리가 울튼의 큼직한 부츠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대개 덩치가 커서 큰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울튼이 말했다. 그렇겠죠. 릴리가 말하며 울튼을 문까지 배웅했다. 울튼 경감이 떠난 뒤 릴리가 내게 와서 말했다. 같이 가고 싶죠, 스매더스? 네. 내가 대답했다. 그는 서랍 쪽으로 가더니 권총 2자루를 들고 돌아왔다. 이 중 하나를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아, 조심해요. 장전돼 있으니까. 울튼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원래라면 서류를 작성하거나 당신을 감옥에 보내야 하거든요. 아, 좀 크네요. 내가 말했다. 울튼이 불룩한 내 주머니를 보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뭐가 튀어나왔는지 굳이 물을 사람은 아니에요. 울튼에게 줄 권총도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꺼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차에서 그에게 불쑥 건네면 아무래도 못 본 척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울튼도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원래는 안 갖고 다니는 게 규정이에요. 그가 말했다. 범죄자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딱 그거죠. 릴리가 맞장구 쳤다. 그리하여 다음 날, 우린 2시 30분 기차를 타기 위해 킹스크로스역으로 갔다. 나는 권총 1자루, 닐리는 2자루를 가지고 있었고 닐리가 아네스행표를 사려 하자 매표원이 우리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짐꾼이 우리를 객차로 안내했고 거기엔 울튼의 이름이 적힌 좌석 하나와 스미스 부부의 이름이 적힌 좌석 2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좌석은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결국 우리가 이 칸을 전세 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울퉁 경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2시 28분이 되자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기차가 출발하고 나면 울툰 없이 우리 둘만 위험한 범죄자를 찾으러 요코쇼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릴리는 곧 올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영무원에게 울튼처럼 생긴 사람이 기차에 탔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생김새를 설명해야 했고 그때 객실에 있던 다른 남자도 대화에 끼어들어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었다. 그 남자는 이상한 구렛나루에 커다랗게 처진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신은 왜소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목소리도 가늘고 힘이 없었다. 나는 울튼 경감을 제법 정확히 묘사해줬다. 다부지고 면도한 얼굴에 키가 큰 남자라고.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다. 그 사람, 신발은 뭘 신었죠? 신발이요? 왜요? 내가 되물었다. 플랫폼에서는 신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가 말했다. 아, 아주 큰 부츠를 신었어요. 내가 말했다. 실제로 울튼의 부츠는 내 눈에도 커 보였다. 객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왜소한 남자의 기분으로는 2배쯤 더 커 보였을 것이다. 아,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요. 특이한 목소리에 국적이 어딘지 모를 억양으로 그 남자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이 근처에서 못 봤지만 함께 찾아보죠.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 혹시 올지 모르잖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기차는 출발했다. 이제 어떡하죠? 내가 릴리에게 물었다. 당신과 친구분은 어디로 뭘 하러 가는 길인가요? 내가 당황해하자 구석에 앉은 남자가 물었다. 딱시오. 내가 말했다. 아, 취미로는 좋죠. 그가 말했다. 그런데 미끼는 전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차를 놓쳐버렸네요. 무슨 미끼를 쓰려고 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지렁이요. 릴리가 느닷없이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릴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나에게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예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얼굴이 낯익은데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이름은 스메도스예요. 아, 전 올툰입니다. 그가 말했다. 올툰이요? 설마 올툰 경감인가요? 왜요? 아닌 것 같나요? 그가 말했다. 제 부츠를 보고도 모르겠어요? 릴리는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러니 릴리는 나보다 먼저 그 남자를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다. 뭐 아주 먼저 알아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바보처럼 느껴졌는데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거 발 아프죠? 내가 말했다.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울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기차에서는 벗으시죠. 릴리가 말했다. 그럼 그럴까요? 경감이 말했다. 그는 부츠를 벗고 서류 가방에서 꺼낸 커다란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동시에 특이한 목소리와 억양도 벗어 던졌는데 그제야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마치 달팽이가 껍데기에서 기어나오듯 그는 자리에서 훌쩍 몸을 일으켰다. 릴리는 주머니에서 권총 하나를 꺼내 울튼에게 건넸다.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가 말했다. 허가증은 있나요? 울튼이 물었다. 아니요. 그래도 정확히 쏠 수는 있어요. 릴리가 말했다. 사실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울튼 경감이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우리도 한 자루씩 챙겼습니다. 릴리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울튼이 말했다. 상대가 우리보다 더 무장을 했을 테니까요. 이런 걸로는 집을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왜죠? 릴리가 물었다. 그러자 울튼 경감은 주머니에서 테니스 공만한 유리구슬을 꺼냈다. 그는 왼손에 유리구슬을 쥐고 고무가 둘려있고 머리에 끈으로 고정하는 곡을 2개를 꺼내 우리에게 하나씩 건넸다. 이 공이 방 안에서 깨지면 우리는 볼 수 있고 상대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울튼이 말했다. 최루탄이군요. 릴리가 말했다. 맞아요. 경감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2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범죄와 런던 경찰청이었다. 문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울튼이 말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리 들어도 별로 쓸만한 게 없어 보였다. 울튼은 햄비 경찰이 기차로 보내준 집의 도면 3-4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창문에서는 다 보이겠네요 라는 대화만 오갈 뿐이었다. 집에 들어갈 방법은 많았지만 결론은 3번째 사람이 들어가기 전 2명의 목숨은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선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릴리가 마침내 물었다.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울튼이 말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까요? 글쎄요. 내 생각엔 그런 사람이라면 문을 안 열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이다. 저는 어떤 집이든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요? 경감이 물었다. 네. 넘누모라는 고기나 짭짤한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을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집에 못 들어간다면 넘누모를 팔러 다닐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자는 분명 무장했을 텐데.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릴리가 말했다. 누구도 저처럼 물건을 팔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싶어 하진 않죠. 그래도 저는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경감이 다시 물었다. 그게 제 일이죠. 그건 경찰에게 제복을 어떻게 입는지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는 거예요. 이 집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를 막는 집은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경찰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들어가면 이런 유리폭탄을 터뜨릴 수 있겠어요? 넘누모를 파는 것보다 쉽죠. 그럼 해봐요. 단단한 곳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폭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깨질 뿐이에요. 떨어뜨리면 그는 더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안경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말끔하게 차려입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얼굴에 쓰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고글을 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이라니. 릴리가 말했다. 넘누모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 설명할 수 있죠. 사실 내가 하려던 말과 거리가 좀 있었지만 핵심은 맞는 말이었다. 물론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유리폭탄 4개를 건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아무 곳에나 떨어뜨리라고 했다. 집 안에 누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울튼이 말했다.
아주 교활하거나 아주 단순한 자일 수도 있죠. 결국 우린 그 남자밖에 못 찾았다. 어쨌든 우린 아네스로 가서 포드 자동차를 빌려 햄비까지 6km를 몰았다. 이미 어두워진 뒤였고 차 안에서 울튼과 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둘 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 남들이 잘 못하는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햄비 마을은 언덕 위에 있었고 거기서 한 갈래 길이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100m쯤 더 들어간 외딴 곳에 전화국 기록상 햄비 15번으로 알려진 집이 있었다. 우리는 차를 멀리 세우고 몇십 미터를 걸어갔다. 울트는 운전사에게 우리가 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는데 내 귀엔 꽤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운전사는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하려는 일이 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그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내가 장비를 착용하는 걸 도와주었다. 울트는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불라고 호루라기를 하나 줬다. 우리는 최대한 들키지 않을 거리까지 가 있을 겁니다. 울튼이 말했다. 그래도 호루라기를 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들이 와도 이미 늦을 것 같았다. 내가 조금 외로워 보였는지 울튼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테고 그러면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당신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히 대답하고 길을 나섰다. 그날 밤은 무척 어두웠다. 내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외롭기도 했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조차도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듯 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나를 지나쳐간 그 남자는 이 마을의 순경이 분명했다. 그는 울튼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 같았다. 이로써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달려올 사람은 3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그 집에 이르렀다. 작은 정원에 있는 대문과 그 안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그리고 이제 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2층 불 꺼진 방의 창문이 열렸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창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면요. 무슨 뜻이죠? 어두운 방 속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요? 그가 말했다. 건강입니다. 음식 없이는 건강을 가질 수 없고 또 맛있는 음식에는 양념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하고는 창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전 팔려는 게 아닙니다. 고기나 짭짤한 음식에 곁들이는 훌륭한 양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파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좋은 미끼다. 사실 한 상자, 12병을 사는 사람에게 한 병을 공짜로 주는 방식이라서 나는 공짜병으로 유인해 주문서에 서명받고 돈도 받아낸다. 물론 어려운 건 주문을 받고 돈을 받는 건데 그 공짜 한 병 덕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 당신은 뭐가 남는 거요? 그가 물었다. 질문을 한다는 건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말했다.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어서 더 주문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 이익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왜 괜찮은 미끼인지 알 수 있다. 그 물건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만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장사는 시작된다. 나는 그걸 안다. 사람은 참 쉽게 속는 존재다. 그리고 살인자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줬어. 줘봐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놈누보병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열었고 집 안에는 그 남자 혼자뿐인 것 같았다. 그런 남자에게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라는 기대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 불을 켜고 앉았다. 한번 봅시다. 그가 말했다.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꽤 험상궂었다. 함부로 장난칠 상대가 아니었다. 그가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서 내가 뭔가 꾀를 내려고 하면 먼저 눈치챌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짧게 깎은 주황빛 콧수염을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울퉁과 릴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든 누구에게든 놈누모를 미끼로 사용하는 건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속임수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하려는 다른 속임수는 내키지 않았다. 이게 당신의 양념병입니다. 내가 주머니에서 놈누모를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체류탄 3개도 함께 꺼냈다. 아, 샘플입니다. 내가 폭탄이 함께 나온 걸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는 내가 손에 든 것은 관심 없고 고모태가 둘린 내 고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설명했다. 놈누모 향이 말입니다. 입에 침만 고이게 하는 게 아니라 눈물도 나게 하거든요. 물론 그 말을 하고 나면 놈누모를 판매하는 건 물 건너간다. 사람들은 식탁 위에서 눈물 흘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놈누모를 팔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리더니 권총으로 나를 겨눴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체류탄 3개를 떨어뜨리고 그 위에 양념병까지 얹어버렸다. 나는 사과하며 쭈그려 앉아 어질러진 것을 치우는 척했다. 그 순간 연기가 그에게 닿았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총을 들고 더듬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그를 피해 다녔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들리거나 들린 것 같은 방향으로 총을 겨눴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듯 자기 머리에 총을 쏴버렸다. D-E-M-B-T-E-D tempted. I was tempted, tempted by your smile. I was tempted, and for a little while I was certain that I will be the one to change you, and you will be mine. You will be mine. I was tempted, tempted by your eyes. I was tempted, the promises, the lies just keep hurting. They just keep on hurting. But I won't be the one to change you, and you won't be mine. No, you won't be mine. Like Eve in the garden
when the evening came. How could I believe you, leave you, fooled and ashamed? I was tempted, but tempted I'm no more. I've attempted what was never done before. Drop the curtain, drop the curtain. See, no one ever changes.